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는 누구나 어떤 가족의 일원이고 또 어떤 집단에 속해 있죠. 우리가 그걸 매 순간 의식하지는 못하더라도 바로 이 관계들이 모여서 나라는 한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. 이 말 다들 들어보셨죠?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. 정말 이 한 문장이 인간에게 소속감이라는 게 얼마나 뿌리 깊은 본능인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해요. 우리 자신을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?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죠.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가장 작고도 가장 강력한 사회, 바로 가족입니다. 만약에 가족이 없다면 어떨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충격적일 수 있는 한 실제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벨로의 이야기는 참 가슴 아프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걸 알려줘요. 가족이라는 게 그냥 먹고 자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.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는 첫 번째 학교, 아니 그 이상인 셈입니다.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족이 어떻게 해야 잘 기능할 수 있을까요? 이제 가족 내부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힘, 역학에 대해서요. 이 질문 참 어렵죠? 정신과 의사 살바도르 미누치니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. 가족관계의 건강성을 진단하는 하나의 틀을 말이죠. 미누치니 말한 건 바로 가족 경계선이라는 개념인데요. 말 그대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선 같은 거예요. 근데 이 선이 너무 흐릿해서 막 서로 뒤엉켜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단단해서 벽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. 자, 한쪽 극단을 볼까요? 모든 게 막 얽히고 설켜서 나만의 공간이 없는 밀착된 가족이 있고요. 또 다른 극단에는 서로에게 너무 무관심해서 가족인데도 외로운 유리된 가족이 있죠. 미누치는 이 둘 다 양쪽 극단 모두 건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. 결국 핵심은 뭘까요? 맞아요. 바로 균형입니다. 건강한 가족은 이 양쪽 극단 사이에서 딱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다는 거죠.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자의 개성과 사생활은 존중해주는 것.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세계였던 가족을 잠시 떠나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? 바로 우리 삶의 또 다른 중요한 축, 집단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집단에 속해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단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랑은 좀 달라요.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아침 타는 버스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하진 않잖아요? 그죠? 진짜 집단이 되려면 서로 뭔가 교류도 하고 공동의 목표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우리는 한 팀이다 하는 그런 소속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. 자, 그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수많은 집단들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제가 몇 가지 유용한 분류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걸 알면 내 주변의 관계들이 한눈에 보일 겁니다. 첫 번째는 내 집단과 외 집단이에요. 이건 정말 쉬워요. 내 집단은 우리 편, 외 집단은 쟤네 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우리랑 쟤네의 경계선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프로야구 경기 볼 때는 서로 막 으르렁대던 라이벌팀 팬들이 월드컵 할 때는 어때요? 다 같이 대한민국 외치면서 한 팀이 되잖아요.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거죠.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경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다음은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눠볼게요. 1차 집단은 가족이나 찐친들처럼 그 사람이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그 사람 자체로 만나는 관계예요. 굉장히 끈끈하고 정서적이죠. 반면에 2차 집단은 회사 동료나 학교 조발과제 팀원들처럼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만난 관계예요. 좀 더 형식적이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죠. 우리는 이 두 가지 집단 안에서 때로는 다른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. 자,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? 도대체 어떤 집단은 왜 잘 되고 어떤 집단은 왜 망하는 걸까요? 그 비밀을 푸는 열쇠, 바로 집단 내부에 보이지 않는 힘, 집단 역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걸 설명하기에 정말 기가 막힌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올스타 팀을 꾸렸는데 실패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거나 마찬가지였던 팀이죠. 최고의 선수들만 모았는데 대체 왜 그랬을까요? 바로 미국 프로농구 NBA의 뉴욕 닉스 이야기인데요.
당시 구단주 생각은 아주 심플했어요. 야, 그냥 득점 제일 잘하는 애들만 싹 다 데려오면 우승하겠지. 어때요? 그럴듯하죠? 근데 결과는요, 완전히 망했습니다. 왜냐고요? 그들은 아주 중요한 걸 놓쳤어요. 농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. 화려하게 슛 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땀 흘리면서 수비하고 동료에게 좋은 패스를 찔러주는 그런 도우미들이 있어야 이기는 팀 스포츠라는 걸 깜빡한 거죠. 네, 바로 이 뉴욕 닉스의 실패가 집단 역학이 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. 집단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역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힘, 그러니까 다양한 역할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게 정말 필수적이라는 뜻이죠. 보통 성공하는 집단을 보면요, 크게 두 가지 역할이 균형을 딱 맞추고 있어요. 하나는 과업지향적 역할, 이건 목표를 정하고 일을 착착 진행시키는 일 잘하는 역할이에요. 다른 하나는 사회 정서적 역할, 이건 팀 분위기 좋게 만들고 사람들 다독여주고 갈등을 푸는 분위기 메이커 같은 역할이죠. 뉴욕 닉스에는 첫 번째, 즉 득점원은 차고 넘쳤지만 두 번째 역할, 팀을 하나로 묶어주고 꾸준히 일을 해줄 사람이 부족했던 거예요. 어떤 조직이든 이 둘의 균형이 깨지면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가족, 그리고 집단. 이 두 개의 거대한 세계가 합쳐져서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걸까요? 이런 비유가 있어요. 정말 멋진 말인데 가족은 우리 인생이라는 책의 첫 번째 챕터를 써내려간다는 거예요.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, 성격, 세상을 보는 눈을 만들어주죠.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살면서 만나고 선택하고 속하게 되는 그 수많은 집단들이 그 책의 나머지 부분들을 함께 써내려가는 공동저자가 되는 겁니다. 때로는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가족과 집단이 함께 써내려간 내 인생 이야기에 초고를 한 권씩 들고 있는 셈이에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 손에 들린 그 이야기 초고에서 어떤 부분은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으신가요?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이제 여러분 자신의 펜으로 직접 새롭게 고쳐 쓰고 싶으신가요? 그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.